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고심하다가 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 입으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한 번 더 부끄러워질 것 같아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는 그 부끄러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네요. 저는 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고모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내 동생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란 사람은 결국엔 호기심이란 것이 독이 되어 그런 거야. 그 호기심이 사람 자체를 지배하게 된 거지. 조금만 덜 했다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자신을 갉아먹게 두지 않았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결국엔 자신이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결과물을 내었잖아. 원망해. 아버지 노릇 못한 내 동생을. 그리고 너는 절대로 네 아버지에게 받은 그 호기심에 절대로 지배당하지 마. 갉아먹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앞뒤 다 자르고 이리 말씀드리니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싶은 욕망, 알아내야 한다는 그 욕망, 그 욕망이 결국 아버지를 집어삼켜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게끔 만들어서 병원을 들락거렸으며 결국엔 망가져버린 몸이 되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되셨죠. 이미테이션이라는 영화를 아실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살아생전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군요. 처음엔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에 열정적이었으나 결국엔 그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 미쳐버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인 경우에 많은 영화광들이 보면 그에 미쳐가는 상황에 이해라도 해주지. 적어도 동정이라도 해주지. 아버지는 그냥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고모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긴 했었어요. 자기 동생이니까 정신을 차리기를 바랐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좋은 머리로 한자리 하기를 바라긴 했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대로 미쳐버렸고 자신을 내려놓았고 결국 저는 고모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모는 그 당시엔 흔하지 않게 이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을 했다라는 이유로 한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신들의 딸이 결혼을 해서 남자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있는데 매일 괴로워하는데 이혼을 한다 하니 집안 망신시키는 것이라고 결혼을 했으면 그냥 그 집안의 여자로 살아야 한다는 둥 그 집안에 맞춰서 살면 괜찮아진다는 둥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습관이 된다는 둥 정말 웃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다 큰 어른들이 고모에게 그리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을 보고는 내 아버지도 내게 아버지의 노릇을 못하는데 고모의 부모님 또한 고모에게 부모의 노릇을 못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모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이긴 했지만 저는 고모에게서 동병상련을 느끼긴 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그리 되니까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모라도 실패하지 않기를 바랐었던 것 같은데 고모의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겁쟁이라 벗어나지 못했지만 고모는 용감해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어머니란 사람은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공기의 냄새가 어땠는지까지 기억이 날 정도인데 그때 딱 한 번 저는 어머니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재혼을 했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살고 있다고 했고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니 이제는 딸과 엄마의 관계를 좀 이어가 보자라는 말을 하더군요. 날씨와 공기의 냄새까지 기억함과 동시에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어머니란 사람의 잔상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네 아빠라는 사람은 그래도 지 누나가 보살펴주고 돈이라도 있는 집안이니까 그렇게 병원에서 갈 수 있었던 거지. 만일 그런 상황 아니었다면 저 뒷골목에서 습하고 차가운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학문적? 공부에 미친 사람? 아니,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었거든? 그런 징조가 보였었던 사람이야. 너도 조심해. 그 피 어디 안 가니까. 대신에 나는 그런 피가 전혀 없어. 얼마나 다행이니? 그나마 정상적인 피 반은 내 쪽에서 주었잖아. 어떤 살가운 대화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란 사람의 대화는 참 차갑더라고요. 제가 좀 냉소적인 편인데 왜 이런 건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냉소적인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본 건.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남 자체를 피했고 만나고 싶지 않다 제 의견을 전했었거든요.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드실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왜 이토록 냉소적인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부연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공기업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실패자인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제게 좋은 머리 하나를 물려주긴 했거든요. 어둡고 말수가 적었던 저는 어차피 교우 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학창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대학을 서울권으로 오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면서 저는 완벽하게 고모한테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를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할 땐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지내는 곳에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하고 했었는데 딱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발길을 끊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고모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랑 지내면서 그리고 저를 돌봐주면서 고모는 항상 그랬어요. 제게 강요를 하는 것도 없었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모는 저의 부모가 아니라고 특히나 강조를 했었던 사람이었죠. 나는 너의 부모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을 것이고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지도 않을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사는 것이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또한 네 힘으로만 해내는 거야.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너와 함께 지내는 것뿐이야. 그러니 서로 갚아주고 갚아야 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완벽하게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땐 어른 대 어른으로만 서로를 대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고모는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은 저의 부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고모의 성격을 잘 아는 저는 그녀를 이해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긴 했었어요. 이혼을 했고 자신의 부모에게 비난을 들었고 그런 사람이 뭐 잘한 것이 있다고 나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느냐고. 성격적으로 결함 많은 것이 바로 저희 집안 식구들인데 같은 결함이 있다 보니 저는 저리 말을 하는 고모를 이해했어요. 나는 네 부모가 아니다.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말거라. 라는 그 말이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그런 고모와 저의 간극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잘 지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제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고 좀 더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냉소적이고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애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좋다 보니 심심치 않게 소개팅이 들어왔었고 그 소개팅 하면서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긴 했었죠. 한동안 연애를 쉬면서 일에 매진을 했었고 그러다가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남자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든 다 좋게 보는 그런 사람. 다 아름답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해가 반짝하고 있으면 환해서 좋다 하고, 눈이 오면 그게 또 아름답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와는 너무 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니 그게 오히려 흥미가 생겼고, 그리고 몽글몽글하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성격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밝은 남자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행복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저렇게 살면 고민도 없겠다. 그래서 저 사람은 흰머리가 없구나 라고 여겨질 정도였었거든요. 저와는 너무 다른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즐겁긴 했지만 그래도 제 성격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약 2년 정도를 만났을 때 남자는 자신의 식구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길 바랐고, 저는 마음으로는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넘어가야 하는 관문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사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의 만남이었었거든요. 남자의 집에 갔을 때 놀라긴 했지만 애써 지금 내가 놀라고 있다라는 것을 감추긴 했었어요. 대가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이긴 했었습니다. 왜 다들 불렀냐고 분명 그리 말을 했었거든요. 어려운 자리였고 생경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뿐만 아니라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그런 광경이긴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려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했고, 압박 면접을 보는 것처럼 불편한 자리임엔 틀림없었죠. 그런데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든 건 바로 모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성격 이상하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부모가 없다라고 했는데 티가 안 난다고, 역시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이 배우다 보니 부모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똑똑하니까 스스로 터득을 한 것 같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속닥속닥 거리더군요. 그 무리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 무리들 속에 남자의 어머니란 사람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저는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되게 다 들리는, 제 청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제 칭찬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다 들리게끔 그리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끄러운 경험이긴 했네요. 부모 없는 티가 안 난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우리에 가둬놓은 원숭이 구경하는 듯한 그 무리의 태도 또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무리에 던져 놓았는데 예의 없이 한마디 하는 것도 웃겼고, 제가 만일 한마디를 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런 말이 흘러나왔겠죠. 거봐, 역시 부모 없는 것들은 저런다니까. 결국에 다 티가 나게 돼 있어. 직장 좋고 공부만 잘하면 뭐해? 됨됨이가 덜 됐는데. 역시 저런 앤 안 되는 거야. 괜히 저런 애 식구를 받아주면 우리만 고생한다니까. 이라는 말이요.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는 남자에게 잠시 동안 아파할 시간을 건네주게 되죠. 헤어지자 했습니다. 무리들이 한 말이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헤어지자는 것은 맞지만 그 말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내한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괴리감이 느껴진다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좋게 말을 했죠. 남자도 수긍을 하는 듯 했는데 남자는 저의 헤어짐을 자신의 식구들에게까지 전달을 했더군요. 이별을 고하고 하루 정도 연락이 없길래 잘 정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저는 이틀째 되는 날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거든요. 그날 그 무리들이 한 말들은 부끄러움에도 속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날 저는 더 부끄러움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남자의 어머니는 제게 그랬습니다. 저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저의 흠도 잘 알고 저의 성격이 있어서 결함도 잘 알지만 남자 식구들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칭찬하기까지 했었고요. 네가 네 상황을 잘 아니 너무 다행이다. 잘난 건 아는데 솔직히 나는 네가 잘난 맛에 너의 결함을 모르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 부모 없이 자랐고 고모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고모가 교육을 잘 시키긴 했나 보구나. 너무 다행이다. 우리는 너를 받아줄 거야. 그리고 너의 부모가 되어줄 거야.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부모란 것이 무엇인지 너가 느끼게끔 그리해주고 싶어. 아, 저기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저는 헤어지자 했고 그 사람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런저나 좀 불편합니다. 이미 끝난 사이인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좀 그렇네요. 안다, 알아. 네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 놓아주는 거 다 알아. 나는 이미 너를 식구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번이 기회가 참 좋은 게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 우리 임신 축하 파티 열어줄까 생각하는데 너도 이번에 참석을 하렴. 그때 네가 음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음식 만들고 하면 완벽하게 우리 식구가 된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다. 잘 가르쳐 줄게. 너에게 부모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지? 안다. 다 안다. 네 마음 다 이해하니까 그냥 너는 받아들이면 돼. 일찍 와서 같이 음식하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요. 받아준다. 고마워해라. 가르쳐 줄 거다. 부모가 되어 줄 거다. 아, 좀 좋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냥 제 탓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포인트 못 짚으면 그거 짚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제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겠다 하는 거죠? 저희 고모도 못한 걸? 뭐라고? 얼마나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길래 제게 부모 역할을 해주겠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냐고요. 저를 보살펴주고 이만큼 키워준 저희 고모도 제게 하지 않은 말인데. 아, 저기요, 아주머니. 제가 부족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싫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다 들리게끔 말하던 당신들. 부모 없이 자란 티가 안 나서 좋다? 그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애매모호한 걸 저는 가장 싫어하는데 입장이 그러신 듯 하던데요. 받아준다? 아니요. 제가 받아주지 않아요. 누가 누굴 가르치고 누가 누구에게 감히 부모가 되어준다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부끄러움은 제 몫이네요. 그리고 뭐요? 음식이요? 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들 집안이 거지 같아서 제가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속물 같아서 앞에선 좋은 척 뒤에선 뒷담하는 그 꼬라지가 추해 보여서 내가 관둔다고 하는 거라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머니 아들하고는 정리했으니까. 제가 왜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확 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거지? 이렇게 유치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었다고? 그동안 연애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었는데, 아,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런 꼴을 당한다고? 하, 웃기더라고요. 남자와는 완벽하게 헤어졌고 그 후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이후 연애를 안 하긴 했어요. 두렵더라고요.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번 창피했으면 되었지 두 번 창피하긴 싫어서 혹시나 저런 일 또 당하게 될까 싶어 제가 연애 자체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되어준다. 그게 그렇게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고 가르쳐 주겠다라는 말이 아무에게나 내뱉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정도로 존경과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먼저 고려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덮어놓고 시가가 될 수 있으니 부모 없는 내게 부모가 되어 주겠다. 혹은 배우지 못했으니 가르침을 주겠다. 시가 쪽은 다들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봐요. 아니면 시가가 되는 즉시 무슨 학위라도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끄럽고 웃기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오늘 이렇게 글을 보냄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고, 그리고 연애를 해서 정상적인 시가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강요가 아닌 제 스스로 배우고 싶을 만큼, 따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가를 만나고 싶네요. 저도 이제는 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혼한 지 4년차 되는 여성입니다. 제 이혼 사유는 고부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참았던 이유는 쪼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이해를 해드리려고 했었고, 그리고 아들만 보며 사신 분이니 저럴 만도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게 마음 먹었던 것들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잘못하신 건 맞지만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엔 다 맞춰드리고 참아드렸었지만 결국엔 저도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남편과 살았던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거 보면 어쩌면 저는 남편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살았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도 요즘 며느리이긴 했었죠. 그런데 완전히 말뿐인 그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셨던 시어머니셨어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하고는 남편이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가정폭력 때문에 참다 남편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 친정으로 도망을 가셨는데 가부장적이었던 외할아버지께서 다시 시어머니를 내쫓으셨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연고 없는 수도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모진 고생을 하셨고 처음엔 시아버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결국 시아버지에게 사는 곳을 들키게 되고 난리가 났다가 결국엔 용기를 내서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이혼까지는 하실 생각이 없으셨었는데 시어머니는 오직 남편을 위해 용기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도망자 신세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참 독했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거든. 일 끝내고 집에 왔는데 아니 글쎄 문 앞에 그 사람이 턱 하고 서 있지 뭐야. 나는 저승사자가 왔는 줄 알았다니까. 결국 또 난리가 났고 보통 난리도 아니었었지.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어. 나중에 알았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아들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이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 나는 아들을 위해 살았고 아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었던 사람이다. 그렇다고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야. 정말 나는 우리 아들만 행복하면 그걸로 되는 사람이거든. 이 말만 들으면 참 좋으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 같죠? 실제로 처음엔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라고 해봤자 한 석 달 지났을까요? 며느리 들이니 욕심이 좀 생기시나 보더라고요. 우선 말투부터 변하시더군요. 사근사근하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명령조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께서는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듣는 저는 참으로 거북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들에게 궁금하신 것도 제게 전화를 걸어 물어오셨고, 만일 제가 당신이 알고 싶은 그 이슈에 대해 숙지를 못하고 있으면 야단을 치시고, 혹은 아들과 의견 다툼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제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야단거리가 되고, 궁금해도 걱정이 되어도 다퉈도 당신 아들과 직접 통화를 하시거나 해결을 하시면 될 터인데 꼭 저를 통하려 하시더군요. 저는 며느리니까, 그리고 당신 아들은 바쁘니까.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며느님들, 그리고 시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때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기분이 들면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거신 경험 대부분 다들 있으시죠? 며느님들도 이런 전화 받으신 적 참으로 많으시죠? 이게 참 괴롭더라고요. 또한 처음과 달리 아들 부부가 잘 되면 잘 살고 있으면 저와 아들의 덕이 아닌 나중에 모든 것이 아들 덕이 되더라고요. 제 것도 아들 것, 제 덕도 아들 덕. 그날도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만 하셨을 것이고 제게 용건을 말하고자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왜 전화를 안 받니? 지금 바쁘다니? 네? 저야 모르죠. 바쁘니까 전화를 안 받겠죠? 그런데 왜 그러시는데요? 다른 부부들은 자주 카톡한다고 하는데 니들은 안 그러니? 우리 아들이 지금 뭐 하는지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남편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부부라고 해서 모든 동선을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애 때 더 자주 연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카톡을 자주 안 하는 것도 야단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못내 어쩔 수 없이 제게 용건을 말하는 것처럼 제게 당신께서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호텔 말이야? 그 강원도에 있는 호텔. 거기 싸게 묵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들한테 얘기해서 거기 예약 좀 잡아달라고 해라. 나 친구들이랑 갈 예정인데 그 호텔 얘기하니까 아들 덕 좀 보자고 다들 그러더라. 그 강원도의 호텔. 지금도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고 홈쇼핑에도 나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그 호텔은 남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호텔 개장 시 저와 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면서 평생 저렴하게 숙박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신 곳이거든요. 시어머니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아들 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약도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당신 아들과는 아예 상관없는 곳인데 말이죠. 아, 어머니, 거기는 저와 아는 곳이라서요. 제가 연락을 해야 해요. 아유, 뭐 네가 알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내 친구들이 널 아냐? 우리 아들을 더 잘 알지? 다들 그냥 아들 덕이라고 하면 알아들으니까 그리 말을 하는 거지. 거기 예약 좀 해줘. 지난번 아들 말 들어보니까 말만 하면 바로 객실 잡아준다며. 나도 덕 좀 보자. 우리 아들 덕. 어머닌 절대로 아들 내외 혹은 아들 부부의 덕이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남편이 들어온 경우였는데도 아들 집, 결혼하고 친정에서 증여받은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이 재개발이 추진되자 그것도 아들 집, 그리고 제 명의로 차를 사도 아들 차, 며느리인 제 덕을 보는 건데도 아들 덕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 제 덕인데도 아들 덕이라고 하시고 남편 명의의 집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이지 그 당시 저희 부부의 집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차도 그렇습니다. 제 사업자 명의로 차를 샀고 운전할 일 저보다 남편이 더 많으니 남편이 끌고 다니는 것뿐입니다.
그 차도 제 명의예요. 그런데도 아들차, 아들차, 아들집, 아들집. 왜 저렇게 아들 거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집이 이렇다. 이 집 말고도 우리 아들집이 또 있는데 거기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재개발 들어가는 집도 제 집입니다. 처음에 능력 좋은 며느리들이라 너무 좋다 했었는데 결국엔 다 당신 아들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쪼잔하게 하나하나 대응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선을 제대로 넘더군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말이죠. 제가 다 이해를 해드리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시어머니의 그 어리석은 자랑과 욕심이 어떤 파국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렇게 잘하는 아들인데 왜 당신을 모시고 살지 않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몇 번 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어요. 또 그러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예 마음을 먹으셨는지 저와 결판을 내려 하시더군요. 내가 몇 번 얘기했었지. 내 친구들이 자꾸 묻는다고. 왜 아들이랑 살지 않냐고. 저는 물끄러미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엄마를 모시지 않냐고 계속 묻더니 결국엔 이 여편네들이 우리 아들을 나쁜 아들로 몰아가더라고. 하여튼 여편네들 부러우니까. 욕을 하든 말든 뭐 집안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누가 함께 사나요? 같이 사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나 우리 아들 욕먹는 거 싫다. 왜 멀쩡한 우리 아들이 욕을 먹어야 하냐? 우리 아들은 나랑 살고 싶은데 네가 나랑 살기 싫어 그런 건데 왜 우리 아들이 욕을 먹어야 하냐고. 안 그러니? 거의 자포자기 느낌으로 그런 며느리가 싫어해서 모시고 살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라 했죠. 우리 아들은 그러고 싶어 하는데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 아들이 네 말만 듣는 줄 알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잡혀 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지. 다들 우리 아들이 너 잡고 사는 줄 아는데 나 우리 아들 욕먹이기 싫어? 그냥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어. 이 옆편 애들이 나를 잡았는지 방금 전에도 나한테 전화해서 얼른 아들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 있지? 나를 잡았어. 이 옆편 애들이. 합가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먹으셨는지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 아들 집.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왜 당당하게 요구 못하냐고 하더라? 아들 편히 봐주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말 안 하면 때 놓친다고 하는데 그냥 옆편 애들 말 들어야겠어. 그리고 멀쩡한 우리 아들 욕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아들 집이 아닙니다. 제 집이에요. 하다하다 이젠 저런 식으로 합가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하시라 했어요. 아들 집에서 아들이랑 사시라고. 시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게 맞는 것 같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뭐? 뭐를? 지금 어머니 아들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냥 어머니 거기 계세요. 멀쩡하고 엄마한테 잘하는 그 아드님을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뭐라고? 너 지금 웃으며 얘기하는 거니? 어? 기뻐서 웃음이 나는데요? 그놈의 아들집, 아들집. 어머니,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아들집이 아니고요. 제 집이에요. 며느리 집이라고요. 그리고 아들차? 그거 어머니 아들차 아니에요. 며느리 차라고요. 왜 제 것이 어머니 아들 것이 됩니까? 제 거라고요. 제 명의라고요. 어머니 아들 집은 지금 어머니가 엉덩이 깔고 있는 그 집이니까 더 욕먹기 전에 돌려보낼게요. 죄다 어머니 아들 덕이죠?
이제 한번 보세요. 어머니 아들 덕이 얼마나 대단한지. 셀프 공치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고마운 줄 모르는 어머니, 며느리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어머니가 낳은 어머니 아들 덕 보며 우리 아들 거 하시며 사세요. 저런 행동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지 저희 시어머니는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긴 했지만 분명 남편의 책임이 가장 컸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앞에선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 걸까라고 말을 하지만 항상 말끝엔 그런데 말야 라는 말이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모든 것이 아들 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남편은 아니야, 우리 와이프 덕이야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별것 아니지 않냐고. 앞으로 자신이 제대로 중재를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 중 느낀 건 시어머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 또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잠시 조심들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금방 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떠벌렸던 아들 덕 보시라고 남편이란 사람 자기 명의의 집으로 돌려보내줬고 현실 파악된 시어머니 경악을 하시더군요.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차리신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열심히 홀로서기를 하며 온전히 저 혼자 제 덕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할 순 없어요. 시어머니의 언행들은 결국 모든 것 다 잃고 그제서야 후회가 된다라고 말을 했던 그들을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 좀 잘하지. 없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후회를 한다. 참 어리석은 무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며느리 취급 제대로 당했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5년의 교제 기간을 거쳤습니다. 5년 동안 만나면서 딱 2번 헤어지자 말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저를 잡아서 그 마음에 동해 헤어지지 못했었죠. 지금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지만 맞습니다. 그때 헤어졌어야 했어요. 우선 참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웃기긴 한데 남자친구네 집에서는 처음에 저와 남자친구의 교제를 반대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바로 학벌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지방대를 나왔고 남자친구는 인서울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나가는 듯이 남자의 누나라는 사람이 제게 말을 했었는데 2년 정도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의 누나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첫 만남에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지방대라며?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둘 다 인서울이거든? 나는 동생이 지방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는데 좀 의외네. 아빠는 아직 모르시는데 우리 엄만 알고 있거든? 그거 가지고 뭐라 하던데? 혹시 인서울로 뛸 생각은 없니? 요즘엔 직장 다니면서 다들 대학원 다닌다고 하던데. 너는 그럴 생각 없어? 네, 없어요. 그래? 없어? 지방대에 대한 울분이 없나 보네.
직장이 괜찮으니까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가 학벌이 좀 예민하거든? 지금 우리 남편도 나보다 학벌이 딸려서 결국엔 대학원 갔거든. 지금 엄마가 은근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줘. 나는 동생이 아무 문제 없이 연애를 이어나갔으면 해서 말해주는 것뿐이니까. 말씀은 감사한데요. 말씀대로 직장 탄탄하고 필요하다면 공부를 다시 하겠지만 남자 집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할 생각은 없어요. 언니 남편 되시는 분은 엄청 잘 보이고 싶으셨나 보네요. 아니면 언니를 그 정도로 사랑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남자친구의 누나라는 사람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나름 제게 프라이드가 있었던 저는 그 누나라는 사람에게 쏘아 붙였고 사실 그 말 들었을 때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말했던 건 맞아요. 쌍방으로 좋은 인상 서로 가지지 못한 채 그날 만남은 끝이 났는데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이런 대접 받으면서까지 너랑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그때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붙잡았죠. 자기야, 누나 말을 뭐하러 신경을 써? 나는 자기가 더 심하게 말을 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자기 부모님 이야기하지 그랬어? 우리 엄마 아버지 고졸이셔. 자기 부모님은 다 대학 나오셨잖아. 평소에 잘 쏘는 사람이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대꾸라지. 왜 그 말을 안 했어? 자기야, 이런 걸로 우리가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 우리 누나 결혼한 사람이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남동생 가진 누나의 헛바람이야. 결혼한 누나인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나는 엄마한테 그런 말 듣지도 못했다. 누나가 거짓말하는 거일 거야. 우리 엄마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 남자친구 말처럼 저희 부모님은 대졸 출신이십니다. 그러게요. 그걸 이야기할 걸 그랬네요. 그리고 듣고 보니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여자 때문에 게다가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한 번 남자의 말에 동해서 헤어짐을 다시 거둬들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땐 결국엔 제가 말을 들어주긴 했는데 저는 현재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때는 바로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 있었던 때였었고요. 당시 기억나시죠? 아주 먼 옛날에 같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제한적이었었다라는 것을. 당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두통으로 인해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처음엔 단순 두통으로 내원을 하신 거였기 때문에 입원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두통 말고 혈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입원을 하시는데 이때 일이 하나 생기게 되죠. 당시의 면회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명의 보호자가 상주를 하려면 꼭 검사를 받았어야 했고 병원 내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우 타이트하게 보호자를 관리하던 때였었죠. 1인실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인실을 사용하다 보니 결국엔 남자친구의 누나가 병원에 상주를 하기로 했는데 온다고 하는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검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를 케어해야 하는데 말이죠. 인상 좋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저는 남자친구 누나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제 오는 것이냐고요. 오늘 입원을 해야 하니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서 보호자의 누나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했는데 갑자기 제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는 겁니다. 야, 니네 병원이라며. 지금 너 나랑 장난해? 결혼하고 가정 있는 내가 어떻게 가니? 그리고 단순 두통이라며. 그거 가지고 입원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니? 저기요. 심한 두통이어서 MRI 찍어야 하고요. 일부러 입원장을 내는 배려를 한 겁니다. 얼른 오세요. 그리고 어머니 혈액 검사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정밀 검사를 해본다고 하니 얼른 상주하실 보호자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언니도 검사를 하셔야 하니까 적어도 1시 전엔 오셔야 합니다. 어디서 명령질이야? 나 못 가. 니네 병원이니까 네가 케어하면 되겠네. 너는 병원 직원이니까 마음대로 병실 드나들 수 있잖아? 야, 너가 해. 그렇게 잘난 네가. 저 여자 뭐 하는 사람일까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고 더 이상 더러워서 못 참겠다고 헤어지자 했죠. 그때도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들며 자신의 누나 욕을 했고 결국 제가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혈액 문제는 단순 철분 부족이었고 약을 복용하는 데 끝이 났지만 총 이틀을 입원해 계시는 동안 남자친구의 어머니 수발은 제가 들었어야만 했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인 남자친구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누나라는 사람은 올 생각도 없어 보이고 내가 왜 그런 짓까지 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었으니까. 그렇게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꾸준히 연애를 이어갔고 평범하게 소소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조금씩 우리의 앞에 결혼이라는 숙제가 놓아졌구나 라고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일이 발생하게 되죠. 병원에서 일을 하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바로 지인들의 병원을 이용하는데 좀 편하고자 제게 부탁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다른 건 다 괜찮았었는데 단 한 사람, 바로 남자친구 누나의 선 넘는 행동 때문에 곤란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니 아마도 더 편해진 듯 했어요. 자기의 아이들 병원 진료 예약 부탁하는 건 다반사였고 하물며 첫째에는 병원에 데려다 놓고는 자리를 비우는 일까지 있었었죠.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어느 누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와 놓고서 1시간이나 화장실에 앉아 있을까요? 아이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었는데 결국 이 여자는 제게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시어머니 케어를 제게 원하는데 아마도 자신의 시댁에선 좋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부탁했겠죠. 우리 어머니 니네 병원 갈 예정인데 물론 내가 병원에 있긴 할 거야. 그런데 네 도움도 좀 필요할 듯 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지? 네? 언니 시어머니가요? 맞아, 우리 시어머니. 너 결혼 이야기 슬슬 나오고 있잖아? 그럼 우리 서로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사이 되었잖아. 그리고 너 예전에 우리 엄마 니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발 잘 들어줬다며. 우리 시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셔. 나는 애들이 있어서 저녁에는 집에 가봐야 하거든? 네가 저녁엔 좀 있어줘. 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언니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나보고 혼자 하라고? 나 우리 시댁에선 좋은 며느리야. 그리고 너도 앞으로 좋은 며느리 되어야 할 거 아니니? 너 결혼 이야기 안 나왔어도 이런 부탁하지 않아.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집 식구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는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긴 해야지. 나는 네 시누이가 될 사람이니까. 언니,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언니 동생이랑 만나는 게 이렇게 언니한테 책 잡힐 일인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병원 오지 마세요. 아니, 오셔도 제 도움 받을 생각 마세요. 더 이상 도와드릴 생각 없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좋아서 한 남자를 만난 것이고, 그리고 그 감정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점점 미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갑질이라는 것이 원래 더 강해지지, 약해지는 법은 없는데, 내가 과연 저 여자와 식구가 될 수 있을까? 식구가 되고 나면 어떤 괴로움이 나를 기다릴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얼른 남자친구한테 말을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그렇게 그날 퇴근을 했고 집으로 갔는데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앞에는 잠시 나와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제 팬이었던 그였으니 오늘도 신나게 누나 욕을 할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된 소리를 한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했던 거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연애를 이어온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핏줄이 당겼던 거였을까요? 남자의 얼굴 표정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제게 화가 난 듯 했거든요. 남자는 제게 서운하다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누나와 문제 있을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이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저보고 좀 참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누나라는 사람 성격 모르냐고.
한 번 정도 그냥 그래요 라고 들어주고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사건건 자기한테 이르듯이 말을 하면 자기 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누나한테 들었어. 네가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했다며? 니네 병원에서 치료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며. 그 병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잖아.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했나? 뭐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 들은 거야? 오늘 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그래, 사돈 어른 좀 챙겨달라고 했다며. 자기야, 어른이야, 어른.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누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어른만 볼 순 없었던 거야? 내가 누나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누나 욕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오늘 누나한테 자기 이야기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 남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제가 자기 부모님께 못할 것 같다고. 저를 좋아했던 부부는 살갑고 잘 챙겨주니까 그게 가장 매력적이라서 그동안 만나온 것인데 자기의 부모님이 아니지만 그 어려운 사돈 어른께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부탁과는 별개로 어른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어른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었냐고 제게 너무 실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자기와 결혼할 날을 꿈꾸면서 매우 두근거려. 자기랑 같이 살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행복한 모습 상상하면 잠이 다 오지 않을 지경이야.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사사건건 누나와 나를 세우면 나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사돈 어른은 우리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거 아닐까? 그런 분께 그런 막말을 했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와 미래를 논할 수가 있겠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자기 직장이고 자기는 자유롭잖아. 그냥 알았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런가요?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남의 집 시어머니를 맡아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놈이 미친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지 누나가 돌아버리니까 이놈도 돌아버렸구나 싶었어요. 어렵지? 네 언니 시어머니가 내 시어머니는 아니니까. 그런 부탁은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머리에 꽂단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랑 만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게 잘못이니? 내가 막 아래인 것처럼 굴어야 하는 거야? 네 집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너한테 뭐 부탁한 적 있어? 그런데 왜 니네 집만 이러냐고. 야, 지금 나도 두근거린다. 너는 뭐 아까 뭐라 그랬지? 나랑 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에 두근거린다고 했나? 나는 너랑 헤어질 생각하니까 알터니가 빠지는 것처럼 지금 막 두근거려. 그리고 뻥 뚫리는 것 같고. 헤어져. 뭣도 없는 집구석에 결혼도 전에 며느리 놀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짓거리 그만할란다. 너 돌았니? 어? 정신 어디 가출했어? 네 누나가 미치니까 너도 미쳤나? 핏주름 같은 거라고 뻔뻔하다. 뻔뻔해. 잡지 마. 너한테 다신 안 잡히니까. 꺼져 이 새끼야.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하죠. 저는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저를 잡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전화 걸어서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제 마음은 떠났고 실망도 큰 터라 그땐 잡히질 않았었네요. 요즘에도 그들은 저희 병원에 옵니다. 일주일 전에 로비에서 마주쳤었거든요. 그 누나라는 사람과 말이죠. 제게 아는 척을 하려고 하길래 눈을 바로 돌렸고 모른 척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도 저희 병원을 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저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갈 것 같은데 참 그 사람 속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내년쯤 결혼 계획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었더라고요. 지금의 남자를 만나면서 세상엔 좋은 남자도 많고 그리고 좋은 누나, 그러니까 예비 시누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다 그 남자 가족들 같지 않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쩌겠나요?
그 똥차 가니까 좋은 차가 다시 왔으니 그걸로 위안 삼으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결혼 후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전 결혼 준비를 하던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특별한 것 없이 괴로움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결혼 전 저지른 일 때문에 말이죠.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제가 남편의 직속 상사였다는 거예요. 출장이 잦은 회사였거든요. 남녀 구분 없이 업무로 같이 출장을 자주 나갔고 함께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묵고 밤늦게까지 클라이언트와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서로의 말투, 습관, 성격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는 게 출장이더라고요. 처음엔 딱 부하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보고가 끝난 뒤 남아있던 커피 한 잔의 여유운 늦은 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로 기대에 잠들게 되는 무심한 습관, 그런 게 조금씩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연애는 2년을 채우는 동안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함께 일하며 싸우기도 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 2년 차에 접어들 즈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양가에서 팍팍 밀어주는 거 기대하기 힘들고 우리 둘 다 양심 있는 편이라 누구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건 미안했어요. 게다가 양가 어른들도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셨고요. 그래서 반반 결혼을 약속했어요. 예식장, 신혼집, 가전제품, 예물까지 철저하게 우리가 모은 돈으로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리스트를 만들어가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엄마가 좀 서운해하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 텔폰과 마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너희가 결혼 준비를 다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어른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조언도 안 구하고 그냥 우리가 다 결정하는 것 같다고. 그게 너무 서운하시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결정해야 하는 거잖아. 어떤 조언을 구해야 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우리 돈으로 준비한다고 했고, 그게 서로 부담 안 주자는 의미였는데, 그게 왜 서운함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뭐, 미정이 니네 집에서 아무 말 안 하지만, 우리 집은 좀 다르잖아. 아무리 그래도 시댁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거랑 뭔 상관인데?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기분이 드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뭘?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다 말해. 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데? 그리고 시대? 아,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자기, 우리 엄마 생신 때, 알아. 전화 드렸었지. 그런데 그 전화 좀 늦게 드리지 않았어? 뭐? 자기가 엄마 생신 때 아침 일찍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 좀 늦게 했었잖아. 아니, 그땐 어머니가 전화를, 그래,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았지. 그런데 자기야, 그럴 땐 전화를 받을 때까지 드리는 게 맞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게 맞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 그래서 그것도 서운하셨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 암튼 자기야,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조금만 신경 써주라. 난 우리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 엄마가 좀 아들 가진 부심 부리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좀 맞춰주라, 어? 좀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엄마는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생신 때 일이랑 이게 겹치니까 엄마가 더 서운해하는 것 같아. 좀 이해 부탁해. 자기야. 말 그대로 개 어이 없었죠. 아니 그럼 지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전화 한번 드렸었나?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우선은 알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아들 부심 부리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좀 맞춰드리자 싶었어요. 그냥 그땐 저도 모르게 숙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기분은 나빴지만 결혼을 모를 수도 없고 제가 제 감정만 내세우다 보면 나중에 제가 손해가 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났다면 제가 결혼 전 이야기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는다, 이걸로 기분이 나쁘다 했던 시어머니, 자신의 생신 때 받을 때까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교육 운운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선을 세게 넘으시거든요. 결혼 전에 말이죠. 이 일로 끝낼까 하다가 남편이 빌고 또 빌어서 결국 넘어가긴 했지만요. 무슨 일이냐면요. 바로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너무 순하게 넘어갔던 게 문제였던 걸지도 몰라요. 남편이 엄마가 서운해 하신다고 말했을 때 사실 속으론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래도 곧 시어머니가 될 분이니까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톡으로 예식장은 이런데 어머님 어떠세요? 하고 물어도 보고 요즘 이런 예단 스타일도 유행이에요. 하고 사진도 보내드렸죠. 통화할 때 목소리도 한껏 높이고 일부러 한두 번쯤은 아향도 떨어가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니 보시기 어떤가요? 그런 것도 어머님이 챙기셨어요? 제가 감사하죠.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잘 되어가고 있었고 남편과 저도 티격태격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나씩 맞춰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정아, 너 왜 아무 말 안 하니? 와야 할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현이한테 못 들었니? 이번 주 우리 제사 있는 거. 네? 제사요? 아, 네. 어렴풋이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 너 지금 뭐라는 거니? 네가 와서 음식 마련해야지. 제대로 신고식 치러야 할 거 아니야? 신고식이라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며느리 둘이 안 해? 김씨 집안의 며느리는 이제 넌데 네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 보고 하라는 거니? 지금 시어머니를 평생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 그리고 시 어른들도 오시니까 미리미리 인사드려야지. 예전 같았으면 니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야 했어. 그래도 어른들이 니들 배려해서 한자리 모여주신다고 하더라. 이 얼마나 고운 분들이니? 미정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게 심성들이 고와. 알았니?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저는 아직 남의 집 딸이었고 말 그대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한 명의 예비 신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마치 제가 이미 혼인신고라도 마친 며느리인 것처럼 그 모든 역할과 책임을 미리 해둬야 한다는 식이었죠. 그 말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신우에게서도 톡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제사 준비 도맡아서 한다면서요? 아, 정말 이쁨 받으려고 별짓 다 하네. 나도 이건 인정. 언니, 나도 언니 이쁘게 봐줄게요. 그 뒤에 덧붙여진 웃는 이모티콘이 왜 그렇게 재수없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아니,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시댁 제사상 차리고 부엌을 오가며 음식 장만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결혼 전인데도 벌써부터 며느리 돌이라니 이건 아니다. 지금 이거 끊어두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게 뻔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 아니,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따졌어요. 어머니랑 당신 동생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제사 준비를 도우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집에 들러라, 음식 도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신고식이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제발 제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정당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돌아온 그의 반응은 제가 바랐던 이해도 공감도 아니었어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죠.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엄마랑 동생이 자기를 진짜 식구로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남이었다면 그런 부탁도 안 했지. 결혼도 코앞이고 그냥 기분 좀 맞춰주면 좋지 않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다른 여자들도 다 해. 뭐 가족들 사람이니까 부탁을 하는 거지. 돌아다니는 여자한테 뭐 부탁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뒷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아니 식구를 생각했으면 존중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 상황을 이해하고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정상적인 가족의 태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식구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미화하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도 다 한다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야, 아, 미안해.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자라는 거였어. 사실 나도 그렇게 하잖아. 장인 어른이랑 낚시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 그리고 장인 어른이 골프 배우라고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 어른이 바라시니까 그냥 따라 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그 제사는 아, 앞으로 자기가 도맡아서 해야 하는 건 맞잖아. 자기 식구니까. 뭐라니? 지금 낚시 골프 얘기하는 거야? 아, 너 원래부터 낚시 좋아했고, 그리고 골프도 우리 아빠가 돈 대줘서 하는 거잖아. 너 돈 부담돼서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 아, 자기야. 그냥 진짜 가족처럼 굴면 돼. 그래, 내가 말이 너무 심했다.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대하는 것처럼 자기도 우리 집안 식구를 그렇게 대하면 돼. 정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다들 자기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야, 제발. 결혼을 물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미웠던 것도 결혼이 두려운 것도 아니었죠. 그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었을 뿐. 시어머니 시누이의 무리한 요구, 그리고 그걸 기분 좀 맞춰줘 라는 말로 퉁치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건 분명했지만 이 상황을 그저 감정적으로 흘려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잘 이용하면 앞으로 내 결혼 생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다. 지금 어쩌면 사위 후보인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만들기 직전에 막강한 협상 카드가 쥐어진 순간이니까요. 그 사람이 그날 했던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을 대해줘.
그럼 분명 좋아하실 거야. 딱 그렇게만 하면 돼. 아, 그 말 진짜 황금 같은 말이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희 집에 오면 정말이지 지집처럼 굴던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집에 오면 문도 안 두드리고 들어오고 우리 아빠랑은 어깨 동무하고 맥주 마시고 졸리면 소파에서 자고 밥상 차리기도 전에 냉장고 열어 찬밥 데워 먹고 누가 봐도 예비 사이라기보단 마치 10년차 사위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런 그를 편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무척 예뻐하셨죠. 그 사람도 그걸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저한테도 당신도 나처럼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 곧 같은 기준으로 대해달라는 의미잖아요. 좋아요. 그 사람 말 들어야죠. 내 남편에 대해 사람의 말인데 공평하게 딱 그만큼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어머님이 날 가족으로 생각하시니까 이런저런 부탁을 하시는 거였겠지? 그걸 내가 너무 남처럼 선을 긋고 있었나 봐. 미안해. 이번 제사 나 참석할게. 그 말에 정말 환한 얼굴로 웃더라고요. 역시 우리 미정이 착하지 하는 얼굴로. 하지만 웃고 있는 그 사람과는 다르게 제 안에서는 굉장히 분명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을 떨었어요. 주말 아침인데도 눈이 번쩍 떠졌고 샤워를 마치고는 옷장을 열었죠. 어디까지나 시댁에서 첫 제사 참석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제 선택은 매끈한 검정 원피스 한 벌, 무릎 아래로 차분히 떨어지고 허리를 살짝 잡아주는 딱 예의는 갖췄지만 전혀 움직일 마음은 없어 보이는 그런 원피스였죠. 어차피 사람들 나한테 행동 하나하나에서 가족이니까 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을 테니 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마인드로 대할 거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남편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엔 남편의 식구들만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 했고 분위기는 조용한 전원처럼 잔뜩 차 있었죠. 저는 문을 닫으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그대로 주방도 상도 전부치는 냄새도 모른 척하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했어요. 주말인데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살짝 피곤하네요. 아, 졸려. 잠깐만요. 눈 좀 붙여야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망설임 하나 없이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켠에 서 있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뒤따라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검정 원피스의 지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외쳤죠. 아무리 결혼한 사이여도 아직은 아니잖아. 나가! 남편은 순간 멍해진 얼굴로 입을 달싹이다가 당황한 표정 그대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들려왔어요. 밖에서 들리는 웅성웅성 수군수군. 뭐야? 뭐야? 들어갔는데 뭐가 어쨌다고? 그 소리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암막 커튼을 쳤고 곧장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진 않았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했거든요. 10분, 정확히 시계를 맞춰 두었고 알람이 울리자 저는 그대로 일어나 머리를 정돈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싸늘했지만 누구도 저를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어요. 누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낼까 다들 머뭇거리던 거죠. 그때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음식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 옆에 섰죠.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s up, mom? 밥 없어요? 아, 배고프네. 자고 싶은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오네요. 냉장고에 뭐 먹을 게 좀 있나? 좀 뒤져봐야겠다. 바로 저는 냉장고를 뒤졌고 너무 맛있어 보이는 열무김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걸 꺼내 저는 밥솥에서 밥을 퍼서 그 열무김치에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말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제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어? 아니, 왜? 지금 자기 말처럼 하고 있는 건데? 자기 우리 아빠랑 어깨동무하지. 편안하게. 그래서 나도 어머니한테 어깨동무한 거야.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 자기도 우리 집에서 그냥 막 냉장고 뒤져서 밥대도 아닌데 막 꺼내 먹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한 건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며. 왜? 이게 아니야?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부른 거라며. 그래서 나도 진짜 가족처럼 대하는 건데 왜? 문제 있는 거야? 그때 날카롭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얘 아무리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지?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무슨 행동이야? 지금 기분 나빠서 이러는 거야?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시댁에 차려야지. 어디서 그렇게 감정 표현을 쇼처럼 하니? 쇼라는 단어에 순간 이성이 팍 끊길 뻔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머금채 뚜렷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 반반 결혼합니다. 결혼 준비도 반반, 신혼집도 반반, 예물도 예단도 반반씩 했습니다. 근데 자꾸 결혼하면 여자가, 며느리가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들을 테니까 그럼 억울하지 않게 남자가 다 해주시겠어요? 그럼 저도 군말 없이 넙죽 엎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정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쇼를 하게 만드세요? 누가 먼저 선 넘었는지 솔직히 돌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부엌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모두 다 입을 꾹 다물었고 남편은 제 옆에서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장 날카롭게 소리 질렀어요. 이게 제삿날 무슨 짓이야? 어디서 감히? 조상님들 모시는 자리에? 그리고는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며 저를 향해 덤벼들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뚫고 부엌 문가에 서 있던 시아버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만들 해라, 다들. 그 한마디에 거실에 있던 사람들까지 조용해졌고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하더니 손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오시며 시어머니를 흘겨보셨어요. 당신은 왜 오라고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결혼도 안 한 애를 부르더니 왜 며느리 타령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그리고 절 한번 바라보시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네 뜻 잘 알겠다. 그래, 너 만만한 며느리 아닌 거, 우리 아들이랑 반반씩 공평하게 하는 거 나 이해했다. 앞으로는 여자가, 며느리가 라는 말 네 앞에서 안 하마. 결혼 전에 제대로 교육시켜주네. 복장도 단정하게 입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참석할래? 아니면 그냥 갈래? 아니면 좀 잘래? 그날 있었던 그 일은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누군간 그 장면을 실수라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의 단호함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혼 생활이 이토록 편안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저는 제사에 참석했고 시댁의 친척들도 만났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 역시 과하게 웃지도 지나치게 낮추지도 않고 그저 할 도리만 담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자니까 며느리니까 하는 말로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덕분에 전 참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은 하고 싫은 건 정중하게 거절하고 무리하지도 않고 억지로 맞추지도 않으면서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무엇보다 그날 저를 이해해 주셨던 시아버지께 가장 큰 감사를 드려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 살면서 처음엔 그냥 말뿐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분의 한마디, 그날 다들 그만해라 라는 말이 저를 구했고 이 집안에서 저라는 사람을 인정받게 해준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요?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서로 안 건드리며 조용한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그런 사이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